안녕하세요. 번지풍강 9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불교의 핵심적인 어휘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특히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한번 같이 탐구해보는 그런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을 이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순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보통 보이드라고 많이 표현해요. 영성적인 표현인데, 여기 손바닥에 보면 동그랗게 보이드라고 있어요. 보이드. 그다음에 여기 가슴, 여기 배 있는 부분에 보이드라고, 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영성적 우리가 차크라 메커니즘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보이드로 이제 표현을 돼 있는 거죠. 산맥칠륜의 정면 몸 시스템, 소프트 바디 시스템 여기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는 보이드라고 해서 요걸 공이죠. 공. 손에 이렇게, 손에도 이렇게 요 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연두색으로. 그래서 이 보이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시엔 오브 일루전이라고 해서, 일루전은 마야 환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야 환영의 그 대양라고 벌써 그 바다다 그런 마야 환영의 바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보면은 여기 잠재 의식이 있는 거죠. 잠재 의식이 있어가지고, 잠재 의식이 여기서 씨앗이 올라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의 개체 의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현실계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식이 현상을 창조하면서 번뇌 망상계를 이 현상계에 구현을 해낸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는 가장 바탕이 되는 모든 마음의 심리적 씨앗, 의식의 씨앗들이 저장돼 있는 잠재 의식의 저장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드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순야, 보이드라고 하는 거가 인간의 몸 속에 주로 이제는 이 심장 차크라 아래쪽에, 요쪽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요쪽에 이제는 그 보이드를 그러면 요게 이제는 이렇게 대양, 이것을 우리 동양의 단전호흡 여기 하는 계통에서 수행 체계에서는, 선도 수행 체계에서는 기회라고 하는데, 기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자로 기회 바다다. 그래서 기회. 오시인이라는 게 대양 바다라는 뜻이니까 일루전. 기회는 바로 일루전. 그러니까 마야 환영, 의식, 환상적 의식의 바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것이 형성돼, 여러분의 하단전 쪽에, 배꼽 아래쪽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는 우리 몸에서 이제는 이 공이라고 하는 요 보이드는 바로 블랙홀을 가리키는 거겠습니다. 블랙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속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다닐 때 저는 과학에 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방면의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연구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바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 제가 이제는 추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전, 우리 하단전 쪽에 바로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중력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끌어잡아 당겨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게 여기 안에 이제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 현실적 의식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녹여 가지고 요 안에 바다를 형성해 놓고 여기다 이제 잠재 의식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자, 그런데 여기에 물리적으로도 이 정밀한 몸 시스템, 소프트 바디에 바로 이런 블랙홀 같은 것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하나의 이론 체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잠재 의식의 저장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블랙홀이 있다 할 때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서 언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 블랙홀과 공은 서로 연관되는 개념인데 이 공이라는 게 비어 있는 요게 보이드는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블랙홀은 그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과학사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체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겁니다. 도출했다. 뭐 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블랙홀 개념을 만든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자체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그 상대성 이론의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 솔루션으로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블랙홀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부터 도출을 해가지고 그 이 블랙홀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편만에 있다고 하는 거다.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곳곳에 편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 은하의 중심 같은 그런 부분에 이 블랙홀이 모든 은하의 중심, 갤럭시의 중심에는 바로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블랙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다음 극미세한 블랙홀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미니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를 이용을 하면은 미니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극미세한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극미세한 블랙홀은 아주 짧은 시간에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우리 삶에는 그렇게 아직은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블랙홀이 있다면은 지구는 벌써 블랙홀이 만약에 극미세한 블랙홀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은, 만약 어떤 특정한 시간을 넘어서 블랙홀이 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세요? 지구도 빨려 들어가겠죠. 지구가 빨려 들어가서 지구도 파괴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하지만 극미세 블랙홀을 입자 가속기로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낸 거죠.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로 블랙홀이 바로 인간의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는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인간의 몸속에 블랙홀이 있다라고. 이것이 제가 하는 주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이 불교의 공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 바로 블랙홀을 지칭하는 것이다. 블랙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홀이라고 하는 것이 블랙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랙홀을 이제는 사유를 좀 더 전개를 시키면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는 상대적으로 또 도출이 되기 때문에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하나의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불교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머물러 가지고 이해해 왔던 것을 우주에서 우주 생성론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인간의 몸속에서 블랙홀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블랙홀은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이 직접 인간의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이 그러니까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기존의 불교의 그 접근 방법, 공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과 저의 접근 방법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이런 사유 체계를 통해서 불교의 모든 사유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냐? 과학으로 재구성할 수 있냐?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학으로 불교를 재구성할 수 있다. 과학을 통해 불교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불교를 완전히 재구성할 때다.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를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과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접근법으로 해서 불교를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은 과학의 그 상당히 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불교를 이해하는데 과학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불교를 재구성해 보려는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블랙홀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거를 오늘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사에서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가 바로 그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1642년 1727년 생모를 하셨는데, 이 양반이 그 자연에 대한 수학적 원리 프랑키피아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매더메티카라고 하는 게 수학이란 뜻인데요. 자연에 대한 수학적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을 기술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수학. 매더메티카라고 하는 거죠. 매더메티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수학적 그 아주 그 다양한 그 수학을 수학적 도구로서, 자연을 기술하는 도구로서 수학에 있어서 다양한 수학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제는 그 뉴턴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수학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미적분학이 이때 이제는 그 뉴턴이 만들어낸 겁니다. 미적분학을. 근데 이 미적분학을 뉴턴만 만든 게 아니라 저쪽 독일에서도 라이프니츠와 한 3일차로 그 같이 거의 동시성이라, 그 동시성이라는 것에 대한 뭐 사례로 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미적분학이 이때 이제는 거의 동시적인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그 사용은 라이프니츠 방식을 많이 사용은 합니다. 근데
뉴턴도 미적분학을 이때 거의 동시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 미적분학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이 파악한 이 한마디로 동력학이죠. 역학을 수학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 운동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미적분학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를 기술하는 그런 언어 문자 기호 체계로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때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이 이제는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중력 법칙을 만들어내도 그다음 운동의 3법칙을 만들어낼 때 이때 기존에 깔려 있었던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공간에 대한 거가 기존에 깔려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은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뉴턴의 사고에는 뉴턴 역학에는 이걸 뉴턴 역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에는 뉴턴 역학 제준의 역학을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이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런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직선적이고 규칙적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공간은 무한한데 모든 방향에서 등질, 그러니까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공간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경에 깔려 있고 우리가 그 위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서로 운동을 하는 거를 기술해낸 것이 이것이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과 물질 운동이 서로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시공간은 배경에 깔려 있는 배경일 뿐이고 어떤 운동을 하는 움직임 속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선제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운동을 기술한다. 그럴 때 뉴턴 역학은 중력의 법칙과 운동의 3법칙 하고 이때 여기 프랑키피아에는 여러 가지 빛의 원리 같은 것도 많이 스펙트럼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또 기술이 됩니다. 사실은 등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역학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뉴턴이 이제 프랑키피아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서양의 정신사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바깥에서의 달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성들의 운동과 바로 이 지구상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한 법칙으로 기술이 돼 버리니까 보통 이 천상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행성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과 지상의 그런 운동을 완전히 별개로 보았던 그런 사유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기존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적 사유를 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면서 서양의 정신사의 혁명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양 철학의 대격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자라 데카르트니 칸트니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뉴턴이 준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철학 종교나 이런 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모든 과학적인 어떤 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뉴턴은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뉴턴의 이런 거를 전범으로 삼아가지고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과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게 전자기학, 패러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자기학을 구성하고 그것을 전자기학 법칙, 그것도 수학적 법칙으로, 그때는 미적분학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 법칙으로 표현할 때 그걸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이라는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전자기하에는 그다음에는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차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증기기관 뭐 그 물을 데워 가지고 저기 데워진 물을 가지고 그 증기로 이렇게 그 엔진으로 삼아 가지고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산업혁명을 그 에너지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거 이걸 떼어 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끓여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 장치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기기관,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게 나오면서 우리가 가솔린이라든가 뭐 석유라든가 뭐 이런 걸 써 가지고 이렇게 그 내연기관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소위 열을 다루는 학문이 이제는 연력학, 그래서 연력학이 또 이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또 등장하는 연력학 방정식이 이제는 연력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론 체계들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연력학에서는 주로 이제는 나중에 등장을 하는 게 통계역학적 기법으로 연력학을 이제는 그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시간과 연결돼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엔트로피. 그다음에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에서는 뭐를 알아냈냐면은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광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빛의 인간, 빛의 원형 인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빛, 우리가 빛이라고, 그 빛은 우리가 현상에 존재하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고 얘기하지만은, 이 현상계에 있는 빛은 또 그 빛 중에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특성, 빛이 특성이 전자기파라는 거죠.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전자기파라는 건 전기장과 자기장의 운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전자기장의 그 어떤 시공간을 전자기장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전자기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기장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한 말이 전자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장.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자기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자기장 할 때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90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거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운동이 이렇게 가는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전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요 진행 방향이 요거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라고 보면은, 요게 지금 요 이다 나디와 핑갈라 나디가, 이다 나디가 자기장이 되는 거고, 핑갈라 나디가 전기장이 되는 거죠. 전자기장이 그러니까 이걸 전자기장의 그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전자기장이 전자기파, 전자기장의 일종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빛이 운동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는 그 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빛의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빛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맥스웰 전자기, 우리가 뉴턴 역학은 동력학, 물질에 대한 그 운동이고,
그 전자기학은 전기와 전자기파에 대한 그거고, 그다음에 연력학은 우리가 뭐 자가용 뭐 내연기관이나 이런 주로 열 현상에 대한 걸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이렇게 상호 연관돼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된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안이 벙벙하시겠지만은 일단 요렇게 세 개 정도는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전자기학이라는 게 있어서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으로 완성을 받고 그것이 전자기파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구나. 뭐 이런 식의 연력학이라는 건 통계역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통계학이라는 게 이제는 이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연력학을 규명을 할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엔트로피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이 선제적으로 주어졌고 거기서 어떤 물질 간의 운동이나 또는 중력 법칙이 운영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이제는 이런 걸 토대로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이후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런 과학의 발전이 없었으면은 그 다음 과학이 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인슈타인은 그럼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렐러티비티 티어리라고 해서 상대성 원리인데 스톡스 상대성 이론을 1905년에 했거든요. 일반 상대성 원리가 1915년에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스톡스 상대성 이론의 원리는 왜 뭐냐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와 뭐 삼촌이나 이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이 전기를 주로 다루는 뭐 그런 계통의 뭐 발전기를 만든다든가 무슨 뭐 그런 어떤 뭐 주로 전기를 다루는 그 전기 제품을 다루는 그런 그 사업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그래도 삼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한마디로 전기 제품들을 다루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은 이 전기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뉴턴 역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이 전자기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집안 자체가 전기 제품을 생산하고 뭐 그 관련된 그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런 생각을 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가 여기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기파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빛도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빛도 속도가 일정하다.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속도를 검출하는데 빛의 속도가 얼마냐?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지. 그렇죠? 이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야. 30만 킬로로 간다.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는 나중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있어요. 마이클슨 몰리라는 두 양반이 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밝혀내는 건데 빛의 속도 초당 30만 킬로로 가는데 이것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이제 밝혀내는데 또 다른 게 이제 또 밝혀내는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빛의 속도는 상수다.
또는 상수다라는 상수. 그러니까 상수라는 건 정해진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생각에 30만 킬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상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자기 방정식에 상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그래서 30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상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상수 일정한 그 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내가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만약 내가 빛이 간다 이거야. 빛이 쫙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빛을 본다면 내가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가면서 빛을 쫙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보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빛이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해서 이렇게 갈 때, 뭐 아버지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갈 때 자가용을 갖다가 뭐 시속 뭐 50km로 간다 하면은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아버지 자가용을 따라서 시속 50km로 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은 자가용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의식을 안 하면은 고정돼 있는 걸로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차 안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갈 때, 이 빛으로 갈 때, 빛이 어떻게 그 정지되어 있는 빛은,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빛이 정지된 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빛의 속도로 내가 달려가고 있으면 빛이 정지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빛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빛이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의식이 뭐야? 빛은 참 신비로운 거야. 신비롭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아마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은 빛이 마치 정지된 빛을 보는 것과 같은데 그 정지된 빛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그렇겠죠? 이렇게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14살, 15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제는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거야. 보냈으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어떤 천재적인 인물들은 이런 게 화두라는 거야. 이런 불교에서도 무슨 화두를 붙잡고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화두지. 아인슈타인도 화두, 이게 화두야. 빛의 속도로 내가 같이 달려가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이게 화두죠. 이거를 가지고 청소년기를 내내 이 생각을 고심하면서 그 상상을 하는 걸 하면서 계속 지낸다고 하는 요 자체가 의식을 집중시키고 요거를 화두로 삼아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와 수행자와 같은 모습이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화두는 하나씩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화두가 있겠죠. 그렇죠? 화두가 있는데, 이런 주로 이런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화두들이 있어요. 풀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의문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도 뭐 특수한 게는 화두선이다, 가나선이다라고 하는 게 요런 게 화두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요런 게 화두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학을 다니고 해서 이제 특허청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특허청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서류 검토하고 특허를 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런 거밖에 행정 업무가 주로니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턴 역학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뉴턴 역학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 역학 우리가 법칙이라는 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럼 그 법칙, 그러면 우리가 뉴턴 역학 법칙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 그 구조 자체가. 그 관계성 법칙 자체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속도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법칙 자체의 구성이 변해서는 안 돼. 그래야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게 갈릴레이 변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빛의 전자기학과 이런 동력학, 뉴턴 역학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렇게 어떤 관측 행위들이 이렇게 게재가 돼 있는데, 관측을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거니까 눈으로 관하는 거잖아요. 관해 가지고 우리가 그 관측을 하게 되는데, 눈으로 관측을 안 해도 마치 어떤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검측을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빛이 또 이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측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 뉴턴 역학을 지금 이 빛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그런 거와 이런 상수와 그 뉴턴 역학을 이렇게 법칙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에 갈릴레이 변환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이게 뭔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빛의 속도가 상수가 되면은 뉴턴 역학이 갈릴레이 변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찰자가 검증하고 측정해내는 이런 관측적인 어떤 그런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이런 상태 자체가 이렇게 게재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그 법칙에 어떤 일관성이 없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것을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발견했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거의 공유하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로렌츠 수축이라고 알려진 로렌츠, 포앙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 아주 위대한 수학자. 그 수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아인슈타인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 수학을 제가 이제는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통합 작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통일된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걸 구성을 하려면은 어떤 로렌츠 수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시공간에 대한 그 개념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못했던 게 아니고, 알고 있었지만은 기존의 틀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야. 틀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그 모순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존 틀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은 직선적이고 규칙적으로 흘러간다. 공간은 무한하고 모든 방향에서 등질하다 라고 하는 것의 배경으로 그냥 깔아놓고 그 틀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안 돼.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실험,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과학, 그러니까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특정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상태의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뉴턴 역학의 시공간의 개념이 적용되는 그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의 그 개념하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정상과학으로는. 그럼 뭔가 여기서 점프를 해야 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랬어.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나야 돼. 그 패러다임의 시프팅이 뭐냐?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해보자라는 거지. 다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꿔보자. 여태껏 우리는 시간이 직선적이고 규칙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공간이 무한하고 모든 방향에서 등질하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껏 우리는 과학을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개념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동일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완전히.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딱 푸니까 다 풀리는 거야. 그래, 어떻게 풀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체래. 시공 연속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체 개념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개념이 등장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시공 연속체, 시공과 공간이 분리된 게 아니라 시간이 공간화되고 공간이 시간화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공과 공간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시간이 공간으로 될 수 있고 공간이 시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시간이 공간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공 연속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원 시공 연속체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결합되어 있는 4차원 시공 연속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가 관측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관측자에 따라서 그 시공간이 다르게 체험이 된다 하면서 국소성의 원리를 이제 여기서 증명을, 관측자에 따라서 시공간이 다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다르게 체험이 된다. 그것을 국소성의 원리를, 국소성의 원리. 그러니까 지금 그 뉴턴 역학은 시간도 무한이잖아. 직선적이고 규칙적으로 무한히 이렇게 흘러가는, 공간도 무한하게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한성이 아니라 어떤 그 작은 범위 내가 아니라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국소적 시공 연속 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측자에 따라서 관측자의 시공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관측자에 따라 가지고 관측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공간이 다르게 관측자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제는 이런 개념을 다르게 한 거죠.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념 자체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관측자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관측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관측자가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했던 화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은 빛은
정지된 빛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를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민했듯이 아인슈타인은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달려가 볼 때 그때 빛의 속도로 접근하면은 요런 상태에서는 로렌츠 변환이 일어난 그게 그대로 기술 그게 적용이 되면서 뭐냐면은 빛의 속도에 근접해 가면 하면 할수록 관측자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무한히 증가해. 막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달려가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하고 그리고 시간이 증가한다.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요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소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공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시공간에서 그렇게 체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게 특수상대.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도출된 것이 우리가 질량은 C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빛의 상수야. 1초당 30만 킬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MC 자승이 곧 그 질량을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핵폭탄 만들 때 우리가 핵폭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핵폭탄을 우리가 농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핵폭탄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우리가 플루토늄을 농축을 하는데 농축을 뭐 99%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100g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플루토늄이 이렇게 조금 동그란 구처럼 생겼잖아요. 구처럼 해가지고 둘러쳐 놨잖아요. 그거 안에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는데 플루토늄 뭐 한 500g짜리가 있다. 500g이라면은 이 500g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폭발하고 나면은 495g이 플루토늄이 남으면은 5g이 에너지로 전환. 그러면 이 5g이 에너지로 전환할 때 이 에너지는 뭐로 되냐? 에너지가 빛이라든가 뭐 폭풍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변환이 돼가지고 우리가 핵폭탄이 일어날 때 폭발력으로 나간 거죠. 이게 5g이. 그럼 이 5g이라는 거 5 곱하기 30만 킬로 제곱하면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5g, 단 5g만 바꿔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폭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핵분열로. 우리가 이제는 그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그 핵폭탄은 우리가 거의 한 뭐 90% 이상 이렇게 농축을 합니다. 농축을 하는데 90% 이상 농축을 합니다. 90% 이상 농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는 그럼 500g짜리 플루토늄 하면 거의 500g이 100% 농축하면 500g짜리 플루토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495g을 그 폭발하고 난 뒤엔 495g이 됐으면 5g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농축했을 때 100% 농축짜리다라고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날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농축률이 2.7%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농축률이. 그러니까 이건 100% 농축한 걸 쓰는 게 핵폭탄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농축률이 2.7%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요.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농축률이 50% 이상 되는 거를 농축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잠수함을 한번 원자력 가동시키면은 뭐 몇십 년을 운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농축률이 2.7%니까 뭐 핵폭탄처럼 터질 그런 염려는 없는 거지. 2.7% 정도밖에 안 되니. 그것도 오랜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거 조절하면서 천천히 태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간에
그램수를 그 질량을 그러니까 질량의 감소분이 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질량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지금 이런 이런 거의 논리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그러면 빛의 속도는 그럼 30만 킬로다. 30만 킬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알아낸 건데 뭐냐면은 원래 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빛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빛의 절대성이 여기서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할 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로 자기가 달려간다 이렇게 했을 때 빛에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한 얘기잖아요. 왜?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아버지가 100km로 달려갈 때 내가 50km의 오토바이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100km 달 때 내가 100km 오토바이로 옆에서 가고 있으면 아버지가 정지된 것처럼 보이니까 아버지는 0km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0km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10km 다닐 땐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10km를 앞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관측됐을 땐 10km가 빠른 거죠. 나보다. 120km로 아버지가 간다 그러면은 더 빠른 거. 근데 아버지가 90km로 가면 나보다 10km가 늦은 거고 100km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빛은 어떤 특성이냐면은 내가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만 킬로로 보자고요. 30만 킬로인데 내가 빛보다 내가 20만 킬로로 내가 달려갔다. 빛을 따라갔는데 못 따라가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상상적으로는 빛이 30만 킬로니까 나는 초당 2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10만 킬로가 빠르게 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빛은 그게 아니고 내가 20만 킬로로 가도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로 검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마이클슨 몰리가 이것을 검측해서 알아냈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학 방정식에서 C라는 게 상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시공간과는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내가 뭐 10만 킬로 다니든 20만 킬로 그러면 내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접근하면 할수록 질량이 무한해지고 시간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건 뭐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죠. 질량이 커지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질량 증가, 시간 증가하는 게 이게 블랙홀의 형상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빛의 절대성이란 뭐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빛은 30만 킬로로 간다. 내가 10만 킬로로 달리든 20만 킬로로 달리든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뉴턴 역학의 그런 어떤 운동 방정식들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빛의 절대성이라는 통찰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걸 화두로 삼아서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결과, 사고 실험의 결과로 마이클슨 몰리가 그런 결론을 검측해내기 전에도 이미 빛은 절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자기 방정식과 그 뉴턴 운동 방정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갈릴레이 변환의 로렌츠 변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차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시공 연속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관측자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시공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게 자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이 사고 실험으로 이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바로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한 게 아니고 머리로 다 해결을 한 거야. 사고 실험으로. 단지 나중에 그것을 뭐 증명을 해내는 거, 한 거죠. 사람들이 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블랙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과학 발전사만 얘기했네요. 아, 그래요. 과학 발전사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유와 그 생각은 물론 원형적인 건 같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 원리는 다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가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는 이거를 몰라서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불교도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선불교라든가 뭐 밀교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 석가모니가 한 얘기냐? 석가모니는 대승불이불설이라고 해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오늘날 연구를 해본 결과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하엄경은 석가모니가 한 얘기를 쓴 게 아니야.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실제로 그쪽에 불경에 대한 고고 문헌적 그 문헌학을 이제는 그 한 사람들 저기 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한 거 보면 석가모니가 진짜 한 얘기는 별로 안 돼. 거의 없어.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는 논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생각이 고정돼 석가모니가 처음 한 얘기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오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한 그 얘기가 시발점이 돼서 그것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해가는 방식으로 불교가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가지로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그런 개념이지. 그 석가모니가 한 얘기 그때 씨앗 형태로만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날 그 열매는 석가모니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의식이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불교도 역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석가모니에 대한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불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정돼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과학이라든가 하는 거는 그 뿌리는 같아요. 원형 구조는 같은데 그 원형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 심도 면에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런 과학자들, 철학자들, 종교가들을 연구를 함으로써 인류 의식, 지혜가 계속 증장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부를 더 깊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공도 여태까지는 나가르주나 용수의 어떤 이론의 그 공론에서만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좀 더 확장되고 심화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날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 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 상대성 원리에 들어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때 이제 블랙홀 원리가 이제 논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직까지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한 뒤에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는 알았고, 그러면서 특수상대성 원리를, 특수라는 건 뭐예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특수한 상대성 원리는 그 국소적인 원리고, 그럼 일반적인 원리로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일반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어느 정도 좀 강의를 한 뒤에 얘기하면서 블랙홀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그 특수상대성 원리로 보더라도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블랙홀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질량이 증가한다. 시간이 증가한다. 자, 다음 시간 일반 상태에서 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